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매우 오랜만에 강의를 업로드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빠르게 2월달부터 업로드를 시작해드려야 되는데 개인 사정이 생겨서 지금에서야 조금씩 마음을 다잡고 한 강의 한 강의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가 교육행정에서 이론 강의는 교육행정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행정 부분이 일단 행정 부분을 끝을 내고 교육 심리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교육학 채널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면 교수학습 이론, 교육평가, 교육과정, 교육행정 네 가지 영역에 대한 강의들이 올라와 있고 이제 교육 심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론 강의들을 모두 다 끝까지 총 10개 넘는 영역을 다 다루고 난 뒤에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중요한 이론들만 시험에 나올 것들 혹은 핵심적인 이론들만 넣어놨기 때문에 그 외에 좀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처음부터 강의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의를 찍을 때는 두 번째 강의는 첫 번째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 중에서 또 다루어야 될 내용들 혹은 첫 번째 강의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깊게 다뤄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해드릴 건 뭐냐면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마인드맵화 시키는 법, 즉 키워드화 시키는 또 강의를 따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영역에 대한 이론 강의들을 먼저 일단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각 파트당, 즉 교육심리면 심리, 과정이면 과정, 행정이면 행정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조금 놓치고 갔던 부분들이나 혹은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관점, 강사분들에서 보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캐치하고 들어가서 빠지지 않게 즉 조금은 더 넓은 영역을 보는 강의를 한번 쭉 또 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할 강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 강의 이 해당 이론들을 결국 우리는 암기를 돼야 되는 것인데 줄글로 모든 것을 암기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이론들을 배운 다음에 이 이론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키워드화 시켜서 암기를 해 나갈 것인가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을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 강의가 아마 진행이 되면 뭐 3월, 3월, 5월, 6월 이렇게 쭉 아마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더 같이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될 건데 하루에 이렇게 이론 강의도 제가 한두 강의 정도 올려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2013학년도 문제부터 제가 풀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13학년도 문제가 2013학년도까지가 바로 객관식 기출 세대였었죠. 그래서 객관식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또 어떠한 부분이 또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그 객관식 기출 문제를 반드시 보고 들어가시는 게 아마 좋습니다. 이 교육학 범위를 넓히는 데는 따라서 따로 시간을 나중에 기출문제 다룬 시간을 내버리면 이게 매우 또 분량이 많아져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뭐 예를 들면 한 문제 두 문제씩 쭉 하다 보면 5월 6월쯤 되면 2013년부터 2000 아마 2년도까지 평가원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2002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어떤 객관식 문제들을 우리가 다 다뤄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교육 과정을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요약해 드리자면 이 강의는 하루에 뭐 이론, 교육학 이론에 대한 강의들이 한두 강 정도 올라올 거고 그리고 또 따로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 한두 강 정도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배우지 않는 아직 제대로 학습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더라도 그 교육학 기출 문제를 보면서 먼저 이론 강의를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교육학은 결론은 500자, 600자 내외로 단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뭐 엄청난 심도 있는 문제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그 부분들을 대비해 놓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기출 문제는 거미줄 형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뭔가 우리가 융합해보는 그러한 시간이라면 이론 부분은 그 내용, 어려웠던 교육학 내용을 쉽게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교육학을
하는데 어떤 모토가 뭐냐면 이 교육학 내용을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에게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본인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 쉽게 초등학생들도 이해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육학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이론이라도 충분히 예시를 활용해보고 그 이론이 왜 탄생하게 됐는지 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맥락을 좀 같이 살펴본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고 재밌는 이론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교육학에 접근시켜 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전문적으로 이 교육학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개론서들을 읽고 또 연구도 하고 탐구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또 그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즉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론서를 찾아보고 논문을 찾아보고 하는 시간이 매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미리 해봤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저 아니면 다른 분에게 또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교육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두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교육 심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심리를 보면 목차가 총 보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3, 4번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심리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이 목차를 통해서 먼저 암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는 이 목차 한 장만 들고 시험장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차만 보고 시험 전날 다 이제 키워드 막 혼자서 이제 마인드 이 비주얼 띵킹 하시는 거죠. 상상 속 그려보시는 거죠. 스탠버그의 3원 지능이다. 3원 지능 이론이라면 뭐 어떤 지능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세 가지가 뭐였지? 골반의 정서지능 다섯 가지는 뭐였지? 기본 지능 이론이 있으니 이건 뭐지?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의 특징은 뭐였지? 또 발산적 사고 기법 창의성에서 뭐 어떤 기법들이 있었지? 뭐 6가지 사고, 뭐 스캠퍼 기법, 뭐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 브레인 라이팅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결국은 이 나중에 심리 목차 한 장을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처음에 이 개요를 먼저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고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다시 개요를 보는 이 학습 방식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줌렌즈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줌렌즈 기법을 처음 주장한 라이겔로스의 정교화 교수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배우고 하나하나씩 이거에 대해서 정교화시켜 나간다. 개요를 먼저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 정교화 교수 이론을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목차를 보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OT를 한번 해보자면 교육 심리에서 학습자의 지적 특성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그 지적 특성 안에서도 일단 지능과 창의성, 학습의 유형 이 세 가지로 저는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 안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다양한 기본 지능 이론을 먼저 하는 게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나오지 않지는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뭐 카테가혼의 어떤 결정성 지능, 유동성 지능, 혹은 스피어맨의 지능 이론, 이런 여러 가지 기본 지능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좀 뒤로 빼놓은 거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해하고 이거 두 개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순서가. 물론 기본 지능을 이해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순서로 나가면 좀 더 수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지능 이론을 몰라도 스탠버그의 3원 지능 이론, 골만의 정서 지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수준도 그 정도로 쓰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포인트들을 먼저 보시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는 스탠버그의 3원 지능 이론이 이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도 매우 제일 중요했지만 시험에 나와버렸죠. 그리고 골만의 정서지능 지금 정의적 영역 특성이 강조되면 나올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핵심 기본은 스탠버그의 3원 지능 이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좀 이론 내용이 조금 어렵고 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스탠버그의 3원 지능 이론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또 나올 확률이 또 이제
중요하긴 하면서 어렵긴 한데 과연 출제자가 이러한 부분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에 따라서 스탠버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 스탠버그의 삼원지능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래서 첫 번째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능을 공부하셨다면 스탠버그, 골만, 그 다음에 가드너, 지능 검사의 특징, 그리고 기본 지능 이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학습자의 지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의 지능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교육학 시험에 연관지어서 어떻게 상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아이들의 지능을 뭐 새롭게 변혁시키고 싶은 교사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창의성이죠. 왜 이런 부분들이 교육학에 출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창의성 계속 강조하고 있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 융합 능력 해가지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 창의성을 살펴보자면 발산적 사고기법과 수렴적 사고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창의성 그 부분도 연관시켜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만 창의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이 창의성은 수렴적 사고, 즉 만들어낸 것을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다시 조직화시켜 나가냐, 그렇게 수렴시키냐, 쭉 펼쳐놓은 걸, 그것도 창의성의 큰 영역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학습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창의성 영역이 나온다면 조금 오픈형 답안으로 나올 확률도 높겠죠. 왜냐면 발산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창의성의 어떤 기법들, 즉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브레인 라이팅도 있고 시네틱스도 있고 6가지 사고, 뭐 그다음 체크리스트 기법, 스캠퍼 기법, 강제 연결법, 이렇게 6가지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산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기법을 써라라고 하면 뭔가 이 중에서 여러분 선택하셔서 써서 어떤 것을 써도 답이 되겠고 한다면 뭔가 이게 열린 답안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수렴적 사고 기법, 뭐 하이라이팅 기법, 역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이 있죠. 학습의 유형은 뭐냐면 학습자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습자가 어떤 학습 유형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학습자에게 적용해야 되는 학습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의 유형을 우리가 분석해낸 어떤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던의 학습 유형, 그 다음에 장독립형, 제가 올려놓은 것처럼 장의존형, 그다음 숙고형과 충동형, 좌뇌형과 우뇌형, 콜브의 학습 유형, 이렇게 여러 가지 학습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이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게 바로 장독립형과 장의존형, 그리고 숙고형과 충동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특징이 장독립형이냐 장의존형이냐에 따라서 장독립형 특징을 가진 아이에게는 이러한 특징을 장독립형 아에서 효율성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장독립형 아이들에게는 장독립형에 해당되는 그 학습 방법을 써야 되나? 그건 아니죠. 왜냐면 독립형으로만 아이들이 갔을 때 발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장의존적 측면 어떤 속성도 키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학습 유형의 특징은 뭐냐면 장독립형과 장의존형일 때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두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런 학습 유형을 가진 학생이 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고해보는 게 이 지적 특성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목차 강의가 길어져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